안녕하세요. 여자일기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오늘은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읽었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 읽었던 책이다 보니까 좀 편하고 재밌고 좀 호흡이 좀 빠른 책을 제가 골라서 읽었어요. 이름하여 앉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휘리릭 읽을 수 있는 시간 순삭 책 2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고사리 박사 작가님의 극락왕생입니다. 1권, 2권이고요. 표지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시면 굉장히 강렬하고 또 불교 색채가 물씬 묻어나는 그런 멋진 표지죠. 네, 극락왕생은 딜리업이라는 플랫폼에서 2018년도 11월에 첫 연재를 시작해 현재 22화까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마지막 작품이 올라온 걸 보니까 2020년도 1월 마지막 주에 올라와 있고 올해 2부가 시작될 거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연재 텀이 1년이나 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딜리업은 연재 주기도 그리고 화당 지불하는 결제 금액도 모두 작가가 산정하는 시스템이고요. 플랫폼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을 작가가 가져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요즘에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웹툰이나 웹소설, 장르소설을 연재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딜리업이라는 플랫폼도 좀 염두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락왕생은 연재 시작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매출 2억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딜리업을 대표하는 대표작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많은 작가들이 인생작으로 꼽기 시작하면서 더 유명세를 탄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계기도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작품을 꼭 봐야 한다 라고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렇게 열띠게 홍보를 할까 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행본을 소장하는 팬이 되었습니다. 극락왕생은 지옥의 호법신 도명이 비오는 날이면 합정에서 당산으로 넘어가는 2호선 지하철에 나타나는 당산역 귀신 박자원을 인간도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다가 관음에게 들키면서 시작이 됩니다. 관음은 박자원에게 26회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한 해를 살게 하는 자비를 베풀고요. 도명에게는 그 한 해가 끝나는 날 박자원을 극락왕생시키라는 미션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3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귀신이 눈에 보이게 되는 기이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도명은 동급생 친구로 인간 세계에 떨어지고 귀신들의 일에 자원이 휘말릴 때마다 친데레처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극락왕생은 한 화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발생하고 그 에피소드를 그 화에서 완결짓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궁금증을 유발해서 다음 회차의 결제를 유도하는 엔딩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수렴하고 완성도 있게 끝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자원이 26회에 어떤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됐고 그리고 왜 당산역 귀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면서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플랫폼에 연재됐을 때는 저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모바일을 위로 아래로 내리는 스크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원래는 작가님이 종이책 출판 판형으로 이제 작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단행본으로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상적인 책 문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2화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고3 교실에 떨어진 자원은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는 친하게 지내지만 어떤 일로 멀어졌잖아. 사실은 우리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회의를 가지고 친구들을 대하는데 노름기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면서 이제 친구들이 좀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때 자원이 물불 가르지 않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한 대사예요. 왜 좋은 건 다 잊어버릴까?
좋다가도 믿고 한없이 얄미웠다가 세상에서 제일 정다웠다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설 수 있을 것처럼 혹독해놓고 정작 헤어지는 날엔 다시 없을 반전인 양 비통해하고 잠을 설치고 또 미워하고 잠시 그립고 그래도 그러지 말 걸 후회했다가 용서할 수 없어 돌아눕고 그 난리가 끝나고 남은 숨가쁜 가슴이야. 우리의 만남이 한낱 고약한 변덕이었노라 하지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꿀 만큼 분주하게 사랑한 걸 수도 있는데 왜 좋은 건 다 잊어버릴까?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면 눈물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인지 책을 보면서 저 어린 시절 친구들도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나이 때 제 모습을 다시 좀 반추해보는 그런 기회도 됐던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극락왕생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서 함께 이 작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 소개 이어갈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이경희 작가님의 그날 그곳에서입니다. 그날 그곳에서는 안종가옥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작품인데요. 딜리엇과 마찬가지로 이 안종가옥이라는 출판사도 굉장히 재밌는 곳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홈페이지에 안종가옥을 찾아서 들어가면 출판사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모든 이야기들의 안식처, 스토리 프로덕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종이책 출판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고 시도하는 곳이다 라는 좀 인상이 있었거든요. 출판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를 이곳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MBC와 웨이브가 손을 잡고 선보였던 시네마틱 드라마 SF8 해 두 작품이 이 안종가옥에서 나온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안종가옥의 리스트를 보시면은 SF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장르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작가님들 또 스토리라인도 탄탄하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곳에서는 1월부터 최근까지 출간된 신간 도서 목록을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보다가 이 책이 타임리프를 소재로 하고 있다라는 도서 설명을 보고 흥미를 갖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된 책입니다. 저는 표지 그림도 너무 흥미를 유발하는데 한몫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에 빠지는 것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건가 보다라는 좀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작품을 쓰신 이경희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정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게 최신 정보는 아닌데요.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2008년도에 환상문화 웹진 거울의 가작에 선정되면서 주필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고요. 게임 프로그래밍과 시나리오 개발을 좀 하시다가 그게 엎어지면서 시나리오가 아까워서 소설로 고쳐 쓰다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선보이게 됐고, 그리고 2020년도 SF 워드 장편소설 부문 대상, 2019년도 브릿지 올해의 SF 선정, 안종가옥 스토리 공모전, 황금가지 작가 프로젝트 등에 당선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또 이 작가의 말에 작가가 나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왜 이런 글을 쓰셨는가 라는 좀 이해도 되기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차갑고 건조한 문장을 써야 한다고, 정적이고 내면 깊은 이야기를 다루어야 한다고 조언하곤 해요. 어쩌면 그게 지금 시대의 유행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차가운 문장보다는 뜨거운 문장을, 건조한 문장보다는 땀에 젖은 문장을 좋아해요. 화려하게 꾸민 내면의 언어보다 쉼없이 달리는 몸의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네, 책을 보시면은 정말 쉼없이 달리는 땀의 문장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는 2045년도에 살고 있는 미네미, 민담이 두 자매가 2025년도에 있었던 원전 폭발 사고로 엄마를 잃게 돼요. 그리고 그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장녀 혜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혜미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서 군인 출신 잠수사로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다미는 과학자 엄마를 닮아서 유난히 뛰어난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고 또 유명대학 물리학과에 진학을 하지만 이 친구도 엄마를 잃은 또 언니를 잃을까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자매에게 믿을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원전 사고가 벌어지기 직전 숙소에 뭘 놓고 왔다고 혜미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혜미를 찾겠다고 부산역에서 벗어나면서 사고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몸을 잘 쓰는 혜미는 타임다이브 머신에 들어가 과거로 뛰어드는 다이버로,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다미는 과거의 혜미와 현재의 혜미가 만나지 않고 무사히 엄마를 구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브레인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좀 놀라웠던 건 엄마의 동선을 바꾸는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하철에서 벗어나 바닷가로 향하는 엄마를 비교적 덜 혼잡한 호텔 삼거리에서 혜미와 마주치게 하려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 작전만 해도 19번의 다이브를 시도합니다. 이 시간 여행에 규칙들이 있거든요. 존재는 지켜서도 안 되고 역사가 바뀔 만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과거의 사건에 아주 미비한 영향력만을 누적해 엄마를 구해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브를 할 때마다 같은 장소로는 갈 수 없고 그리고 매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들도 있는데요. 그런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계속 다이브를 뛰어들지만 엄마는 번번이 생존 한계선을 넘고 상황은 바뀌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은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혜미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하면서 또 뛰어듭니다. 이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겨우 삼거리에서 엄마와 혜미가 마주치게 돼요. 와, 정말 구했다 라고 이제 모두가 환호하는 순간 외력에 의해서 엄마는 또다시 생존 한계선을 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포일 것 같아서 말을 못 해드리는데요. 책을 보시면 저희가 되게 환호하는 그 순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필사적으로 엄마를 구하려고 했던 혜미와 어떻게 해도 생존 한계선을 넘어서는 엄마의 이야기가 반전으로 펼쳐집니다. 그 반전을 알고 나면 왜 이렇게 시간여행이 수차례의 다이브와 위험을 감수하고도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어긋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그날 그곳으로 떠나는 혜미와 다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선에서 누군가가 다이브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마치 인터스텔라 인셉션 같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세계관이 펼쳐지거든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같은 게 각주로 달리는데 저는 좀 지식이 짧아가지고 좀 더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풍성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영화나 책을 읽을 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저 혼자 숨어있는 코드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판을 짜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한 번의 완독으로 이 코드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 읽어서 좀 설계된 어떤 세계관을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흥미가 든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다미와 혜미가 수십 번의 다이브를 통해서 필사적으로 엄마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미비하고 작은 변화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의 한 부분들을 읽어드리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읽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할 거야, 이번에야말로. 스마트워치가 짧게 진동했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다. 혜미는 두 사람의 위치를 번갈아 눈으로 쫓으며 엄마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엄마는 먹통이 된 휴대폰에 시선이 못 박힌 채 어정쩡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기회야. 혜미는 망설이지 않고 성큼 다가가 실수인 척 엄마의 팔에 부딪혔다. 깜짝 놀란 엄마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혜미는 재빨리 휴대폰을 걷어차며 몸을 틀어 현장에서 이탈했다. 엄마가 뒤늦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혜미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했다. 혜미는 호텔역 골목의 귀한 포인트로 이동하며 엄마의 행동을 살폈다. 엄마는 눈을 깜빡이며 빠르게 고개를 흔들더니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다.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쩍 갈라진 휴대폰이 보였다. 엄마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 엄마의 몸이 어린 혜미가 있는 방향을 향했다. 모녀의 루트가 확실히 겹쳐졌다. 이대로라면 둘이 서로를 확인할 거야. 그녀는 성공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발에 휴대폰이 걷어차였다. 달려가던 행인의 발에 걸린 휴대폰은 불규칙하게 바닥을 굴렀다. 엄마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따라 이동했다. 그리고 또 한 번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발에 차이며 방향이 꺾였다. 더 멀리까지 밀려나간 휴대폰을 따라 엄마는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엄마가 휴대폰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숙이는 사이 엄마의 등 뒤로 15살의 혜미가 과거의 그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도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모녀는 점점 멀어져 갔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혜미는 벨트의 다이얼을 돌렸다. 온몸이 미래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느끼며 그녀는 현재로 귀환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고 땀에 젖은 몸의 언어를 표현한다 라는 아까의 설명이 좀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2월에 읽었던 책을 극락왕생과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라는 소개를 좀 마치려고 하고요. 늘 유튜버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좀 감사 인사 좀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